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런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논쟁을 하는 당이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된 거거든요. 예. 그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까방권은 까임 방지권은 다 소모됐다. 야구에서 삼진 아웃 당한 타자가 계속해서 항의하면 어떻게 된 퇴장당합니다. 이제 우리 선 넘는 거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네. 좀 선 넘는 거에 대한 뭐 스스로 되돌아보는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드리고 아니 싶어요. 만약에 쥐락펴락 길들이기인데 그러고 나면 다음 권력도 또 김어준 씨 손 안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김어준 씨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않아요. 김어준 씨가 자기가 상황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몇 명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다 나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렸던 건데 교만함 같은 것들이 배어 있는 건데 이 장동혁 대표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모두를 원수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당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그 장동혁 대표의 근거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장동혁 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칼춤 춘 건 맞죠? 근데 칼춤을 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만약 불출마 선언을 한다. 네. 그럼 박수민 의원이 아마 될 건데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럼 강남을이 재보궐이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나가는가? 아, 박 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원래 아침 7시 저녁 6시 요때가 시사 프로 아주 치열한 전쟁터인데 이제 오전 11시가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년 좀 넘게 이 시간대 하고 있는데 그때는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헬마도 들어오고 정준희 교수도 들어오고 정어리 TV 하여튼 새로 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대체로 다 오전 11시 전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때를 알아봐야 되나 또 어디 가야 되나 고민 써야 중. 돼? 아유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네. 누가 있지? 어디로 가야 되나. 네, 여튼 여러분 잘 선택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오늘 드디어 검찰개혁은 오늘부로 끝이 나나 정리가 확실히 된 건가 싶은 그런 뉴스들도 있던데 관련된 뉴스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일할 때가 참 많으시죠, 우리 변호사님도. 뭐 요즘 일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부르는데 굉장히 많죠. 예, 좀 바쁘게 지내고 아니, 있습니다. 방송을 하루에 5개씩 해가지고 쫙 일주일 일정을 올려놨더만요. 그러세요. 네. 아유,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네, 패널로서 지금. 네. 밸런스를 네. 맞추고 있습니다. 아유, 참. 그런데 그 신인규 변호사는 일정을 늘 옛날부터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제 눈에 네. 들어왔나 봐요. 전 무슨 약간 중진 정치인인 줄 알았어.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시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역시 최윤경 기자가 아닌가. 저희는 의연합니다. 목소리가 네. 살짝 떨리시는 것 왜냐하면 의연합니다. 너무 이제 오보로 우리를 공격해서 좀 당황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네, 의연하게 갑시다. 하던 대로 그러죠. 갑니다. 네. 자, 일단 검찰개혁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죠? 예, 어제 대통령이 X에 정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1838자. 글자 수도 됐어요. 예, 대통령이 이제 쓴 글치고는 굉장히 긴 글이고 이건 사실상 작정하고 글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과 그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제 밀당을 했었잖아요. 요거 정리하기 위해 등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은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그리고 기묘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제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당에서 강경파들이 검찰청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고 검사라는 말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가야지, 공소청장 가야지라고 주장한 거. 네. 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 때 여기 들어있는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부 다
면직하고 싹 다 사표 받고 나서 재임용 심사를 거쳐서 공소청 검사로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 절로 보낼 사람 뭐 해라라고 전환해야 한다라는 요 주장을 가지고 네. 대통령이 지적한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감으로써 또 오히려 저 사람들 결집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답답함을 이제 토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투쟁을 위한 개혁 이런 거 말고 개혁을 위한 개혁 말고 실질적인 개혁을 좀 하자. 뭐 이게 이제 대통령의 큰 뜻이 아닌가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또 하나 더 하면 네. 대통령이 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계속 정부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데 이거 정부안 아니고 당정협의안이다. 수차례 협의를 했던 것이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동안 쭉 이게 발표됐던 이런 정부안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정부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네. 예, 당정협의를 거쳐서 내놨던 안이다. 네, 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니 그 법안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 그런데 네. 이게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뭐 정청래 대표도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또 했던데 이번 확정안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확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발표를 다시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최종 조율이 거의 끝났다. 19일 본회의에서는 이거 통과시킬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바뀐 내용, 협의된 내용은 혹시 우리 성시훈 부대변인님 대략적으로 좀 몇 개 요약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그 당내 그 법사위 이른바 뭐 좀 강성이라는 표현 쓰면 또 그분들 싫어하던데 그분들이 주장하던 것 중에 네. 일단 받아들여진 게 꽤 있고 네. 받아들여지지 끝내 안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검찰총장 이 직함 유지하는 것과 네. 아까 설명하신 전원 해임한 다음에 그 재임용하는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일부 뭐 권한 같은 것들이 좀 일부 삭제가 된 것 같아요. 뭐 공소청에 통보하고 하는 것들. 근데 그 대통령이 어제 그 정도로 설명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저는 좀 덜 삭제해도 되는 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개혁을 위한 개혁 이러니까 그 이번에 무조건 다 해버려야 된다. 10개를 다 하지 않으면은 개혁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사실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표가 10이라면 네. 그 중에 5개, 6개 하는 것도 개혁인데 그 얘기를 하면 너 지금 개혁에 반대하는 거야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네. 다른 개혁 얘기할 때도 이 정도로 중재를 하는 게 좋지 않아라고 하면 넌 개혁에 반대하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그 다른 편으로 몰아버리고 검찰 주로 개혁은 몰린 쪽이셨던 모양이군요. 전 늘 비주류였습니다. 예. 좀 억울함이 좀 묻어 그래서 있으시네. 요즘은 그래도 좋은 게 전 늘 약간 중도 뭐 협의 합의 이런 걸 좀 추구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예. 뭔가 중도적 스탠스에서 뭔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예. 그러면서도 진보 진영의 이 그 뼈대는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 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진보 네. 진영 대통령 되면 무조건 10개 다 해야지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비주류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오늘 나온 내용은 모르겠어요. 이 강경 지금 딱 나온 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단 강성이나 이쪽 계속해서 대통령이 말한 당정청 협의안과 네. 조금 더 세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던 분들의 반응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조금 더 양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거 몇 개 해야 된다라고 한 거를 결국 선택적으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해안이 맞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무엇보다 저 계속 얘기하는 게 가장 검찰 권력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면 대표적인 피해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을 믿으면 안 된다, 검찰을 믿으면 안 된다. 제일 안 믿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중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봤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후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고 어쨌거나 대통령이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지하신 분들 혹은 뭐 강경의 목소리에 좀 더 힘을 싣고 계신 분들은 대통령마저도 지금 검찰에 약간 좀 흔들린 거 혹은 뭐 이렇게 유혹된 거 아니냐 요런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한 그분 정치하는 거 20년 동안 봤어요.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뭘 흔들린다는 거야 자꾸. 네. 자 혹시 우리 신규 변호사는
내용을 좀 보셨을까요?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을 듣고 왔는데 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런 그 정청래 대표의 발표에 대해서도 뭐 조국 대표를 예를 들면 무슨 뭐 정부안 주도한 사람들 뭐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걸 먼저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뭐 얘기예요?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의미를 잘 모르겠고 뭐 나만 옳다 내지는 어떤 혼란을 좀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그 정치적 책임 먼저 묻고 와라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일각에서 할 것 같고 네. 전 정청래 대표의 발표 중에서도 독소 조항을 뺐다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정 협의안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당과 정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독소 조항을 넣었다가 그걸 뺐다라는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전 일부 수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그런 좀 과격한 언어는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을 일관되게 하셨고 네. 최근에 와서는 좀 너무 답답하신 나머지 좀 이렇게까지 과잉되게 선명성 경쟁하지는 말자라는 식의 좀 쿨다운을 시키는 그런 글도 올리셨는데 네.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면 뭐 중수청을 행안부에 독립시켜 놔도 더 센 검찰청이 나왔다라는 이런 마법의 언어를 쓰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저는 바보로 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협력체계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법사위에 활동하는 그 강경한 목소리 냈던 분들인데요. 네. 협력체계를 법에 넣어놨어요. 통보하고 의견 제시하고 요청하게 해놨는데 또 이거 가지고서 문제제기를 삼아가지고 그 조항을 또 덜어낸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나 그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은 자기가 자기 주장을 또 비판하면서 선명성을 내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는 일단락된 거는요. 정치 검사, 그러니까 피의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부분은 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부정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보안 수사권이니 여러 가지 제도들 얘기할 때는요. 오로지 이제는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는 쪽으로 목소리를 더 모아야 되고 전 지혜를 모아가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용민 의원 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침에 잠깐 보니까 대략적으로 김용민 의원이 정리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우회로 같은 걸 다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수사에 개입할 여지도 차단을 했고 검찰총장 권한은 축소하고 뭐 사건 처리 기한 뭐 축소하고 뭐 요 정도로 크게 정리를 요약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번에 바뀐 합의된 그 검찰 개혁안인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김정혁 최고께서는 이 상황을 조금 제3자적 입장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야당 입장에서 보는 건데 네. 그 뭐 물론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제명이 되니까. 근데 시원하게 만드세요. 말을 이어가지고 아니, 못하겠네요. 저 궁금한 게 네. 아니 이게 국가기구를 개편을 놓고서 네. 집권 여당 내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행태가 네.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검찰개혁이라는 걸 몇십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네. 정작 이제 구체화하려고 하니까 싸움박질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제일 궁금한 게 그 검찰총장이나 검사라는 단어가 악입니까? 검찰총장? 네, 그런 단어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총장 외엔 뭐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검사들 중에서도 정치 검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수두룩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들 제가 보기엔 그냥 거의 정치적인 탈레반들 같은데 이분들은 그 단어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는 악이겠죠. 그리고 민주주의도 악일 거예요. 어떤 단어를 이렇게 죄악시해서 그 단어를 쓰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검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검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이거 헌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검찰이 괴물이 됐다.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경찰은 지금 이렇게 비대화되고 대공수사권도 가져오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관이 됐는데 자유당 때 경찰로 만들겠다는 건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수사 기소의 분리 뭐 얘기하는데 아니 미국도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 기소 다 분리돼 있죠.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거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검사하고 상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증거를 뭘 더 확보하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슨 검사와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차별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이와 차별을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큰 부작용과 혼란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헌법 40제 바꿔놨더니 뭐 당장 그 양문석 씨가 하겠다고 그러고 구제역이 하겠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데 뒤에 또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뒷감당 부작용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된다?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뭐 이런 과정이 늘 있겠죠. 어떤 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도 생겨나고 그 부작용을 또 고쳐나가는 또 다른 개혁의 과정들이 늘 반복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들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저 하나 정정하자면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름은 그럴듯하죠. 이름은 네, 쓰긴 씁니다. 용어보다 실질이 중요한 거죠. 그죠? 사실은. 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요거 이제 1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고요. 아직 이제 당에 있는 의원들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네. 아까 오전에는 이거 뭐 거의 이게 단순한 그 수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당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는 뭐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빼고 싶다는 게 네네네. 강경파였는데 그거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고 자세한 것은 곧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앞두고 사실은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에서는 그 어제 김어준 씨가 그 조상호 법무부 대변인 그 법무부 정책보좌관하고 이지은 대변인 토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부안이 충분한데 과한 요구를 하는 건지 이 관점에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반대로 집권을 해보니까 이제 지나치게 관대해진 건 아닌가? 정부안에 칼이 숨어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한번 들어봐 달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일을 아마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다. 정부 안에 설득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마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전 저 얘기 듣고 정반대로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과 정부와 당청청 협의안이 나왔을 때 계속 뭔가 몰라서 그렇다, 뭔가 검찰 세력에게 눈과 귀가 막혀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몰라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우리도 다 알 거 다 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자꾸 뭐 마치 발목 잡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느냐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해봤던 행태가 그대로 했으면서 갑자기 정부한 그 정부 쪽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는 무슨 설득력이 있는 건지.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네. 그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걸 보면서 진짜 상황이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이른바 개혁이라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일 강력한 반발이 뭐냐면 아니 제일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말이 돼? 라는 반박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강경파들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환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자면 야 우리가 그 이른바 검찰 개혁하자는 거 당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까지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이른바 친문과 친명과의 어떤 그 뿌리 깊은 원조적인 어떤 논란을 다시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분노의 시작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 분노의 감정을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책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정책을 볼 때는 정말 분노의 감정을 다 빼놓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 변한 거 아니야? 갑자기 검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거 아니야? 검사 출신 대통령실 직원들 때문에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 대표일 때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 당이 다릅니다. 야당 대표일 때 이재명 대표는 뭔가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본인도 피해자니까 그거를 쏟아내면서 정치의 언어로 쏟아냈던 사람이지만 이제 정책 결정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사귀고 뭔가 냉정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대통령은 그걸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변했다고 하고 뭔가 그 사람이 모르는 거라고 하고 자인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다. 우리 자꾸 모르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저는 너무 내로남불 같아요. 국민적인 분노 같은 걸 정치적 에너지로 하는 건 승화하는 건 괜찮지만 할수 이걸 이제 있죠. 정책에 반영할 때는
그렇게 냉정하게 해서는 안 봐야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좀 달리 표현하자면 네. 우리가 피해자들 구제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시에 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좀 떨어져서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와서 제도를 만들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한 거를 일반 보편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인생이 있는데 남들한테 다 저처럼 살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론을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분 아니십니까? 사위잖아요. 네. 그분이 개인 방송에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사람들 잘 들어라. 우리가 당했던, 그러니까 유족들이 실제로 당했던 그 10년간의 아픔까지도 그럼 같이 계승해라,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떤 의견조차도 지금은 안 듣고, 아 이거 뭐 검찰한테 둘러싸여 있어, 이거는 뭐 대통령이 바뀐 거야, 잘못 판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피해자들 어떻게 보면 더 구석으로 몰고 입을 막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정말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고, 전 제도 개혁은 말 그대로 저는 제도로서 접근을 해서 국민 네. 전체에게 다시는 이런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네.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 겉으로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를 그냥 파는 수준의 이런 정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 아니 그래서 곽상원 의원이 네. 그 얘기를 해요. 노무현은 계속 죽어 있어야만 했다. 유족들도 같이 입을 다물고만 있어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유족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면서 네. 말 그대로 그분들을 소환해서 자기들의 정치 이익을 이용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근절돼야 되기 때문에, 전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안타까운 정말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셨지만 지금 피해자로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검찰에 피해 보신 뭐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국 제도 설계라는 거는 피해자의 의견도 듣지만 보편 타당하게 일반론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이 네. 긍정적인 게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이 상당히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뉴 이재명 지금 선언을 다 뉴 이재명. 뉴 이재명 선언. 갑자기 아닙니다 전혀. 전 되게 저는 반 이재명입니다. 근데 뉴정역 등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네. 그 당내 자기 당내에서의 저렇게 강경한 얘기들에 대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중도층에게 상당히 소구력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네. 그건 아마 그 지금 강경파들로 인한 그 반대의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런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논쟁을 하는 당이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도 할 얘기 많이 예. 자, 대통령은 지금 또 유튜브 관련된 발언도 좀 했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 이틀째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가 세졌으니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네.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야당일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고 공부도 하고 국민도 많이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국민들 만나고 소통을 좀 잘해라. 네. 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랑 김어준 씨가 네. 또 붙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 김민석 총리가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했는데 이걸 이제 김어준 씨가 언급하면서 또 다시 이제 갈등이 표출이 됐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으세요. 국정에 활용하세요. 대통령 주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군 육성 프로그램 일환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방식의 이재명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군 육성 프로그램이냐 이인 것 같다라고 이제 네. 해석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 씨가 다른 잠재적 주자군들에 대해서도 이제 각자 이렇게 저렇게 영역에서 성장하라는 거구나 느낀 계기가 있었고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아서 얘기하겠다 했거든요. 예.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걸 갖고 발끈했어요. 간담회의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서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가 없다. 하지도 않은 말 왜 만들어내냐? 네, 그리고 총리직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상 권한과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늘 주시는 것도 맞고 대미 현안에도 적극 임하라고 하신 것도 맞다. 그런데 외교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하신 적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걸 차기 주자 육성이라고 운운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아주 그렇습니다. 직격을 했네요. 예,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몇몇 개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집권 이제 반년 지났는데 차기 주자 육성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이제 김어준 네. 씨가 김민석 총리를 지금 한두 번 이렇게 좀 저격한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여론조사 논란도 한번 있었고, 만들었었고 뭐 국무회의. 국무회의도 뭐 안 했다라고 해서 총리실이 또 해명 자료를 내게 만들었고 예. 이번이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김민석 총리의 해명을 보면 뭐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 쌓아서 국정을 하려고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총리의 어떻게 보면 본연적인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총리가 외교부도 관장하고 국정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할하는 자리인데 뭐 못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육성도 되는 건데 김어준 씨가 자꾸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꾸 곡해하고 왜곡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김민석 총리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김어준 씨도 김민석 총리 언급할 때는 정말 팩트만 좀 전달하려고 저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부의 부담이 가잖아요. 김민석 총리 스크래치 내가지고 어느 정부 총리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총리인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총리에 대해서만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신뢰라는 차원에서는 김어준 씨도 말을 좀 삼가고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랑 김어준 씨는 확실히 부딪힌 건 이제 맞는 것 같고 이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이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건 그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공격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몇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진아웃 된 거거든요. 예. 저는 삼진아웃 됐으면 이제 그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까방권은 이 까임 방지권은 다 소모됐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 과거에 쌓아뒀던 과거에 뭔가 그 어려울 때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진영이 어려울 때 뭔가 우리 지지자들을 좀 마음을 다독여줬던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때 힘들 때 우리를 그렇게 해줬던 사람 이렇게 좀 실수했다고 공격해도 돼 까방권이죠 일종의. 근데 그거 이 정도면 이제 다 소멸됐다고 보고요. 네. 저는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 겸손은 힘들다잖아요. 겸손은 힘들다는 방송이 그 뉴스 공장인데 예.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인데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네. 총리의 메시지에서는 무협지 공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전 다분히 지금 대통령실이 그냥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언론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불만을 지금 표명한 겁니다. 네. 아주 그래도 예의를 차려도 표명한 겁니다. 박미심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언론 제재를 간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그래도 같은 진영 안에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자 너네들 이 정도면 선 좀 지켜라. 저는 근데 삼진아웃을 당했는데 이 정도로 계속 선을 넘는다면 야구에서 삼진아웃 당한 타자가 계속해서 항의하면 어떻게든 퇴장당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의 이 상황이 왔으면 뉴스공장이 저는 뭐 저희가 뉴스공장 사라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선 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제 우리 선 넘는 거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네. 좀 선 넘는 거에 대한 뭐 스스로 되돌아보는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를 혹은 뭐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맞다면 김어준 씨가 그럴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감정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진보 진영에서 김어준 씨가 했던 것들은 단 한 개도 안 이루어진 게 거의 없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뭐 사실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2011년에 본인이 뛰어서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도 만들었고 정책 방향에서도 뭔가 이리로 갈라 절로 갈라 할 때 자기 방송에 나와서 본 다음에 A로 가자라고 하면 늘 A로 갔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번번이 막히고 있거든요. 네. 합당 관련 이슈도 막혔고 지금 뭔가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뭔가 막히고 삐걱삐걱 하니까 감정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언론을 넘어서서 이 진보 진영의 설계자인데 설계자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그럼 감정 섞일 수도 있죠. 뭐 다 사람들끼리 하는 일인데 네. 근데 감정을 섞인 일이 대통령을 향하면 지금 집권 여당 초기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차기라는 단어를 지금 내세우면서 네. 집권 만 1년이 안 된 정부의 차기 논쟁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선을 너무 한참 아니 넘어죠. 근데 저는 조금만 보태면 네. 이게 감정의 문제면은 뭐 우발적일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정상 참작이 되는데 전 이거 감정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김어준 씨가 어떤 영향력을 더 유지 강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을 쥐락펴락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비선 권력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비선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선출하지 않은 영구 권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저는 김어준 씨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킹메이커를 넘어서 킹메이저가 되려는 거 아니냐. 이제 메이저로서 네. 이 정권 자체를 내 주도권하에서 끌고 가겠다. 그러면 길들이기 같은 걸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쥐락펴락 길들이기인데 그러고 나면 다음 권력도 또 김어준 씨 손 안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김어준 씨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않아요. 네.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주권 선언인데 네. 지금 이것이 뭔가 권력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지나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네.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네 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이런 브레이크를 당연히 걸어야 되는 것이 맞고 이제는 민주당에게 저는 공이 넘어갔다. 전 그렇게 봅니다. 두 분은 그 프로그램은 안 나가시죠? 아니 나가요. 아니 저는 이제 다른 진행자분이 네. 진행하는 할 땐 데는 나가시고. 고정으로 나가는데 네. 저는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불러주시면 저는 나갈 생각은 있어요. 가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저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거를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안 하면 그 올바르지 않은 세상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크게는 김어준 씨가 이런 이유가 김어준 씨가 이런 예. 이유가 이게 크게는 홍전의 싸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홍전에 홍과 전의 싸움.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중시하는 모택동과 그다음에 실용을 중시하고 개방을 하려고 하는 그 등소평과 싸우다가 네. 결국은 등소평이 완전히 숙청당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지금 개혁 개방을 통해서 흥묘백묘를 제기하면서 중국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집권당 내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은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유시민부터 시작해서 뭐 조국이라든가 김어준이라든가 정청래 등의 그 운동권 그 이념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과 네.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실용. 테크노크라들, 실용주의자들의 싸움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 또 권력 싸움의 그 측면이 있는데 이거 김어준 씨가 자기가 상황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몇 명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다 나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렸던 건데 이제 와서 대통령 됐다고 무슨 소리야 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 같은 것들이 배어 있는 건데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모 신문사에 대해서도 밤에 대통령이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진보 진영이 공격을 했었어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네. 세 번째는 이게 유튜브가 지지를 받는 방식인데 유튜브가 지지를 받는 방식이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이나가 아니라 이거는 고성국 씨나 전환기 씨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 김어준 씨도 음모론을 퍼뜨리고 누구를 악마화하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뭐랄까 어두운 측면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그래서 어그로를 끌고 그다음에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김민석 공격하는 거 보면 김민석은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혹은 김민석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든지 네. 누군가를 악마로 찍어놓고 그걸 공격해서 사람들의 어떤 쾌감 같은 것들을 자아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된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런 걸 해야 되나? 우리가요? 정프로는 악마였습니다, 여러분. 악마화를 좀 해야 되나? 근데 좀 말씀하신 세 번째 영역 그게 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네. 결국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맞아요. 해서 그런 것들은 뭐 말씀하신 고성국 씨 이런 거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근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 영역에서 넘어서겠다고 했잖아요. 언론을 자처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까지 보내면서 언론 역할을 하겠다고 이 수익 창출 쪽이 아니라 언론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그러면은 과거에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야죠. 넘어서 그러니까 좀 발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팩트 체크를 명확하게 하고 뭔가 그 이전에 유튜브들이 조금 팩트 체크가 덜 된 것 같고도 진보 진영 아니면 보수 진영 안에서 지지자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을 자처했으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서 근데 공격하는 대상이 이재명 정부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고 이러면 안 되는 이거 거죠.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분들이. 김어준 씨가 영향력이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꽤 영향력을 가졌던 그럼요. 스피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문재인 정권 실패했어요. 대실패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걸 또 반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 영향력은 더 커졌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AI를 놓고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우리가 지금 경계선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도 똑같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우정치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포퓰리즘과 같은 중우정치는 최소화하고 집단지성은 훨씬 더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김어준 씨에게도 우리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에 계시니까 이것만 끝으로 하나만 좀 네. 여쭤보면 당 내에서도 지금 성시훈 부대변인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계세요. 이게 말은 잘 못하실 것 같거든요, 당에서.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은 과거부터 꽤 있었어요. 근데 말을 입 밖으로 못 해요. 그래요. 뒤에서 뭔가 저녁 자리나 이런 거 할 때 그 한참 잘 나가실 때도 야 그래도 그 방송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거기에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하는 분들은 진짜 많았는데 그럼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죠. 왜냐면은 거기가 워낙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될 때 전 신기하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와,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신기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입 밖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처음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가요? 네, 아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방송 또 어머니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니 한번 제가 어머니 나옵니다. 제가 김어준 얘기를 네. 비판을 한번 했더니 어머니가 카톡으로 지훈아 나는 김어준이 너를 안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언제적이에요? 그게 한 2달 3달 전에 처음으로 비판을 했을 때인데 어머니 확실히 정치적 센스가 있으시네. 정무 감각은 엄마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이게 성역화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역이 깨졌습니다. 이제. 엄마 네. 맞습니다. 엄마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지원 네. 선생님이 항상 피스메이커로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거 후계자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주면 모른 척하고 좀 즐기고 정치를 크게 해야지. 뭐 그걸 다 일일이 대응하냐라고 김민석 총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쪽 한번 가볼까요? 여기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천을 공천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공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단 지역별로 짧게 지켜볼게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내가 전권을 갖고 돌아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전권을 막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역 지자체장들을 막 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충북. 우리 충북은 사실 관심사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를 그냥 컷오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역단체장 날리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 현역이니까. 근데 그 날리고 나서 추가 공모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신청한 사람들은 있는데 네. 여기에 추가 공모를 또 받는다는 그렇죠. 건 네 누굴 명이 기다리는 신청한 거군요. 그 상황이었는데 네. 현역을 날리고 나서 그럼 추가 공모 받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지금 여기 신청한 사람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던 건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윤어게인의 그 대표 변호사잖아요. 네. 근데 말고 진짜 노리는 사람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김수민 정무부지사인데요, 충북에. 김수민? 네, 국민의당 의원 출신이죠. 여기 이제 홍보 전문가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전에.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비리가 지역 내에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컷오프와 함께 영장까지 지금 세트로 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아마 그 기자회견 한다고. 그렇습니다. 당사에서. 김영환 그 지사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거 다 공작이다인데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일주일 전에 이 김수민 그 정무부지사랑 면담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컷오프하고 나서 김수민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니 공천 신청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김영환 지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김수민 주기 위해서 나를 날린 거 아니야? 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충북이 갑자기 이렇게 핫해졌어요. 핫해졌네요. 공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네. 그 김영환, 오세훈, 그다음에 박형준은 날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꽤 있었어요. 아, 김영환 지사는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근데 김영환 지사는 뭐 오송 참사 건도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무슨 비리 뇌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도 좀안 수사도 좋고. 받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네. 그거보다는 또 이런 현직들을 날리면서 형식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다 배치하고 신진들을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 무슨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박수민 의원, 강남을인가요? 박수민 의원이 네. 뉴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김수민 둘 다 수민이에요. 아, 쌍수민으로 그러네요. 갑니까? 네, 박수민 김수민이죠. 네. 박수민은 남자고 김수민은 여자인데. 여자입니다. 예. 김수민 의원 부지사 네. 공천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뭐 부산에서 주진우 의원 얘기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여기다 이제 누가 이진숙 씨까지 합쳐서 한 번에 이렇게 다 가시는. 다 바꿔버리겠다. 자, 네. 이런 생각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충북은 김영한 현 지사 날리고 또 구속영장도 마침 또 청구가 됐고 네. 그래서 지금 정무부지사하고 있는 김수민 부지사가 강력한 지금 아니고 네. 그만둔 지 몇 달 됐어요. 부지사. 네. 강력한 지금 후보로 올라오고 있다. 네, 그런 네. 상황이고요. 아주 뜨거운 또 부산이었는데 네. 부산에서 이제 박형준, 주진우 현 시장하고 의원하고 이제 둘이 있는데 박형준을 컷오프한다라는 것이 어제 소문으로 돌았어요. 공관위에서 그걸 논의하고 있다. 네. 근데 박형준 시장이 대노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망나니 칼춤 추듯이 마구잡이로 혁신공천을 하면 이번 지방선거 못 이깁니다. 결국은 이적 행위를 하는 거다. 이적 행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컷오프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공관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출마하겠다고 한 주진우 의원도 저도 정말로 경선을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붙여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황이고 네. 오늘 그래서 아침에 이 잠재우고 그래 부산시장 그러면 경선으로 가자라고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시장은 경선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해당 행위도 아니고 이적 행위는 저기 누군 거예요 도대체? 이거 표현이 그런 건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요? 모두를 원수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TK 지역에서 네. 이른바 어떻게 보면 그 윤어게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강성도 있지만 신윤들에 의해서 옹립된 거잖아요. 근데 주호영 의원 뭐 지금 거의 원수돼 버렸죠. 네. 그다음에 윤재욱이나 추경호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야 이거 뭐야 우리 다 자르고서 이진숙 시키겠다는 거야 최은석 시키겠다는 거야 뭐새 물갈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라면서 이분들 펄펄 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충청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당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장동혁 대표의 근거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장동혁 대표의 진짜 당적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 예견됐던 건 게 원래는 네. 윤석열한테 다 줄 섰다가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순차적으로 다 칼춤에 당한 사람들이 된 거고 장동혁한테도 다 줄 섰다가 이제 다 자기 차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본인들이 정치를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반성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까 박형준 시장의 저 워딩에는 제가 동의 못하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칼춤 춘 건 맞죠. 근데 칼춤을 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칼춤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 거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제가 조금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 칼춤이 이정현 위원장과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 감정이 어우러진 거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 그래서 대구 서문시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사람을 인파를 몰려왔을 때 이거 지도부가 이진숙을 밀 건데 어떻게 물밑에서 밀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 거기에 이정현 위원장은 또 어떤 감정이 있냐면 이 사람 하면은 친박이잖아요. 네. 또 주호영 의원이 친이명박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친박계를 되게 비판을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물갈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에 쌓여 있었던 감정을 또 해소할 수도 있고 본인은 친박 감정, 친박 친이 제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격하게 붙었던 정당 내 대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도 해소해 장동혁 대표의 사적 감정,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도 해소해 지금 이진숙 밀어주는 건 너무 그들에게는 딱 맞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장동혁 대표 단식 나올 때 빚도 있는데 박근혜 측근 유영아 변호사도 지금 신청해놨잖아요. 공천 신청.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까지 주기에는 이정현 위원장이 볼 때는 친박은 난데 뭐 유영아 언제부터 친박이 유영아였다고 약간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런 만든 얘기. 예, 또 친박은 나지. 내가 끝까지 그 당시에 대표였고 탄핵당할 때 그리고 끝까지 난 지지로. 사과도 한 번도 안 했고 장은 예 그렇죠.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지금 지지율이 주진우 의원이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박탈시킬 거 감정 상하게 할 거 없거든요. 근데 역시 박형준 시장 역시 이명박 그 당시 대선 캠프 네네.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감정들이 지금 풀어내는 겁니다. 와, 20년 됐는데요. 너 이렇게 오래된 묵은 감정.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친박들 사이에서는
그 유영하 의원에 대한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죠. 딱 둘러싸고 다른 사람 다 차단하고 있다. 눈꼴이다. 귀를 다 막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좀 잘못된 선택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유영하 의원과 이정현 대표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같은 그리고 또 친박이지만. 아까 장동혁 대표가 네. 무슨 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에 대한 감정 얘기하는데 솔직히 감정으로 따지면 저희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 압력, 한번 얘기 압력. 안 하려고 네, 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네, 네. 그걸 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함으로써 네. 우리가 다 붕괴해 버렸어요. 감정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데. 아, 저희는 아 진짜. 강력하게 현피를 권합니다. 두 분은. 공감합니다. UFC로 가야지. 네, 그리고 AI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UFC로 가야지. 아니 대구를 아무튼 네. 지금 대구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실명 토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명 토크의 핵심 인물 주호영 의원인데 네. 주호영 의원이 고성국 씨를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오랜만에 목소리를 높였으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듣기로는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유튜버가 추천을 했고 고성국 씨가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손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 주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진숙 예비후보와 함께 잠깐이지만 대구 시민들과 만나보니까요. 이제 정말 차갑게 식었던 이 대구 자유파의 심장인 대구가 진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4선만 하면은 12년이잖아요. 4, 4, 16이네요. 16년. 예. 5선 하면 20년. 6선 하면 24년을 국회의원직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러면 기득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네, 대구의 핵심 키워드는 고성국 그리고 이진숙. 그렇습니다. 네.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 오늘 서울시장 후보 접수 3차 마감 날입니다. 이거 대학 입시도 아니고 지금 3차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최종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최종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후 3시에 후보 등록 여부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요구했던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 뭐 인적 쇄신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고 싶어도 돌아오기 참 겸연쩍은 상황이고 안 하면 그거 핑계로 안 하냐라는 또 이제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 좀 입장이 난처하다라는 거 하나랑 오늘 또 새로 출마 선언을 한 박수민 의원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은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죠? 출마 관련돼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3시에는 뭐 어떻게든 결과는 나오겠네요. 여튼 서울시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후보가 안 되거나 하면 그 박수민 의원 아마 그분이 강력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어디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네. 우리가 플랜 B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곧 공개가 될 거다 하는데 그게 이제 박수민으로 나온 거잖아요. 박수민 의원으로. 네. 근데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그 무상급식 이래로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왜냐면 그때도 짚어서 무릎까지 꿇었었는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그게 좌파 그죠, 그쪽에서 스스로 보면 가셨죠. 우리 네. 그 우파 쪽에서 보면 뭐 좌파에다 넘겨줬다 이렇게 욕을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만약에 출마를 안 하면 그러면 진짜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자니 다시 나 출마할래 그러면 요구했던 게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혁신 선대위 같은 이걸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 모양이 그러니까 안 좋죠. 처음에는 야 오세훈 시장이 승부수를 던졌어. 그래서 드디어 판을 잡았어. 그리고 이준석 저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드디어 반윤의 중심에 오세훈 시장이 섰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오세훈 시장님이 이거 누구 얘기 듣고서 이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본인이 나는 무소속으로는 출마 안 합니다. 하지만 출마할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렇게 해줘야지 출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 참모들이 윤어게인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니들이 어떨 거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쪽에서는 웃기지 마. 그렇지 않아도 너 쫓아내고 싶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와준 거네. 구실만 줬네.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수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오세훈 시장 접수 제대로 안 한 게 나 출마의 고려 요인이 됐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도 오늘 본인도 오후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박수민 의원이 아마 비슷한 시간대에 맞불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공천 신청을 한 후보가 있어요. 뭐 윤희숙, 이상규 있죠, 있죠. 있죠. 있는데 네.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천 신청만 3차면은 뭐 계속 받아줘요?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남는 거고, 저는 요즘에 보면 정치인들 뭐 대통령 꿈도 있고 큰 정치 하겠다는 분들이 네. 왜 그렇게 다 안철수 의원화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왕좌왕하고 갈짓자 행보하고 뭐 갑자기 안철수 의원님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아니 왜 안철수 의원화 되는지 전 그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아니 기자회견이라는 게 국민 앞에 자신의 최종 의사를 말씀드리는 자리 아니에요? 국민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기자회견을 다 어그로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다음 기회에 만나요? 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가지고 좀 어그로를 끌고 언론을 활용하는 태도는 과거에도 뭐 탈당 가지고도 이렇게 뭐 1%씩 늘어난다 이런 발언하는 정치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가 좀 가벼워지면 그 말을 하는 해당 정치인도 국민적 신뢰를 같이 잃는다. 전 이 네. 부분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뭐 싶습니다. 다 같이 안철수화 되면 단일화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근데 단일화 쪽에는 편하죠. 그게 이제 장단점은 있는 그렇죠, 거죠. 단일화는 편하죠. 단일화는 잘 되겠죠. 약간 단일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진짜. 근데 단일화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 시장이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분은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도 없지만 예를 들면 박민영 대변인의 재임명 보류 정도의 성과를 거둔 건데. 박민영은 누구냐 지금? 예, 제일 그러니까 큰 그렇게 의문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성과지만 뭐 민망하지만 네. 뭐 얘기를 뭐 어느 정도 속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뭐 등록할 때 명분을 얘기는 해야 될 거예요. 명분이 돼요 그게? 근데 없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등록 안 하면 차기 당권도 아예 못 질 거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상급식 때 한번 이렇게 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뭔가 런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수에서 뭔가 나에게 다시 뭔가 당권을 달라 이런 얘기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까지 해봤지만 안 되더라 하지만 출마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모르죠. 지금 3시에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될지.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만약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럼 박수민 의원이 아마 될 건데, 그럼 전 그거 보자마자 박수민 의원의 출마 선언을 듣자마자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럼 강남을이 재보궐이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나가는가? 박수민 예. 의원이 강남을이면 나가게 되면 강남은 뭐 보수 완전 강한 곳이니까. 집은 네. 강남 병인 거죠 지금. 근데 뭐 국민의힘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강남은지는 않지만 지금 거기 거기서는 줄이 강화문까지 서 있어요. 무슨 거기서는 말인지 지금 지금. 강남에 뭐 그래도 거의 보수가 잘 나올 때는 막 70%까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3자 대결할 수도. 대구나 이럴 때처럼 할 그렇겠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이 나오는 거죠. 저는 아마 3시에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만약에 출마를 안 하면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아주 맹공을 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냐면 그래야지 불출마 선언-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당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윤호개인과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굉장히 강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로 한 이틀만 시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틀? 네. 기왕 쓴 김에 한 최종, 이틀만 최종, 진짜 마지막으로 최종. 4차까지만 한번 보자. 죽는 얘기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뭐 강남을이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이래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산도 무슨 뭐 박형진 시장하고 주진우 의원하고 경선 붙으면 누가 이길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운대 갑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구 역시 마찬가지고, 네. 강남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겨났으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잠실 야구장 한번 가시라고. 네. LG 트윈스 유니폼 입고 한번 사직구장도 가시면 가는데. 얘기 좋았잖아요. 지난번에 잠실체육관에서 우리 한번 했어요. 그러네요. 콘서트 했죠. 네. 이거 사진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뭐죠? 이 와중에 그 당대표에
정부에 대한 충성이 눈물 나버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한길, 고성국 등 그 윤어게인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모여 여기 강용석 씨도 있네요. 강용석 씨도 보이네요. 네, 장동혁을 지켜내자라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이야기를 따로 올렸어요. 아니, 며칠 전에 뭐 장동혁 간첩이나 어쩌네 했던 분도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이 거리로 나온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역사적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환길 씨 뒷줄에 서 있는 건가요? 전한길 씨요? 뒷줄이 있네요. 그러니까 앞줄이 아니고 아, 그러네요. 보니까 이제 전환길 그렇게 많이 씨의 밀린 거예요. 위상이 센터가 많이 아니라 밀렸네요. 밀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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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소원 관련된 재미있는 뉴스들이 좀 있군요. 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1호 고발된 사람이잖아요. 네. 3대 특검 수사팀, 그러니까 오동훈 고위공수처장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매 특검들이 법 왜곡죄로 고발이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네. 했냐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이 고발을 했는데요. 이 특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서울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재판 진행을 했던 판사, 뭐 수사했던 검사들도 법 왜곡죄로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언제 다 처리하나 모르겠네. 뭐저 거의 이제 소송공화국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재판소원도 벌써 60건 넘게 접수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재판소원 시행된 지 5일이었는데요. 재판소원법이 통과되고 이거는 이제 그 공포하고 나서 원래 보통은 시행 기간까지 6개월 정도는 있는데 바로 그냥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네. 재판소원 62건, 62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재판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면면이 뭐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이렇게 별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서를 주장해가지고 네.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장영하 그 국민의힘 그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 예. 유죄 받았잖아요. 근데 재판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당선 무효형 확정된 양문석 의원도 고민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도 재판 소원을 거론을 했습니다. 본인 구제 좀 해달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해서 그 징역 47년 선고받았던 조주빈 씨도 자신의 옥중 블로그에서 재판 소원에 찬성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조주빈이요? 예,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아니, 그 인간 저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든 거야?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게 오히려 초기에 몰리는 건 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재판 소원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재판 소원 문턱을 못 넣는 게 아니라 문턱 근처도 못 간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대상으로도 안 삼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버리는 사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재판 소원이 4심대가 아니라 진짜 기본권 침해됐을 때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초반에 저는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그 장독대 비유 쓰셨잖아요. 구덕이 안 생기게 늘 들여다봐야 된다고. 결국 제도라는 거는 완벽 무결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소원도 재판소원을 통해 가지고 판사의 판단도 헌법 아래에 있다라는 선언이고 네.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만 구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막 들어오니까 이건 하나의 필터링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하나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를 비판하거나 제도에 대한 본질을 흔들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혹시 만약에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하려고. 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 당신들 기분 나쁘다고 내 재판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건 이거야말로 또 헌법 위반 아니냐. 내가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왜 당신들이 침해하느냐. 또 이러면서 또 헌법소원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인 거니까 네. 또 이걸 가지고 재차 헌법소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종적 판단의 마지막 보루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또 이상한 짓을 해서 또 나중에 가서 헌법재판소 개혁 얘기가 나오면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속한 네. 합의된 대로 정리하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소송에서 진 다음에 억울한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 검사가 판사가 저 상대방하고 짜서 저랬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다 법이 왜곡돼서 그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법이 왜곡된 거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 것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또 어떤 사람 그 다음 판사가 아 당신 말이 맞다라고 해서 그 손을 들어주면 진 사람이 또 이번에는 저 사람이 이 판사가 법을 왜곡했어라고 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런 식의 뭐 이게 그냥 가정에 의한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태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 그러니 다른 뭐를 만들자 이렇게 할 건가요? 짧게만 첨언하면 그 기분이 나쁘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우리 심사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거 도입한 나라 전 스페인으로 기억하는데 재판소원제도 도입한 다음에 초기에 이게 막 몰리니까 필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심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초반에 거르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건 누가 봐도 나쁜 범죄야 그러니까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아, 이런 것들은 이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는 심사를 할 문턱을 못 넘는다라고 하는 취하되는 그 수준을 만들어. 예, 그러니까 여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아 그래 네가 말이 맞다 재판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받았을 때 이게 뭐 1심부터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심에서 뭐 다시 이제 예, 그 아니면 2심에 갈 수도 있고 뭐 3심 뭐 대법 갈 수도 있겠죠. 대법 가면 이제 대법에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고 뭐 이렇게 과정이 필요할 테고 만약에 1심부터 가게 되면 1심이 뭐 기본권 침해했다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그럼 1심, 2심, 3심 다시 갔다가 3심 이렇게 또 한 아니, 7번을 그거는 해야 대법은 아니, 고법으로 가죠. 그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문제라고 저도 지적을 해왔던 없습니다. 거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규칙, 명령의 효력을 갖는 규칙과 대법원 규칙에 맡겨 놓으니까 사실은 대법원이 이거 이행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법률에 넣어놔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건데 예. 결론적으로 절차 보완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판단을 한 거니까 그 판단대로 이제는 확정이 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아니 이걸 또 형량은 일심에- 어떻게 할까요? 형량은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다니까요. 예, 그걸 지금 좀 보완을 해야 정리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시 고법으로 가든가 대법으로 가든가 예, 바로 지금 하급심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3심으로 돌릴지 아니면은 20 그 고법으로 갈지 없고요. 그거를 개별 사건 일단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이제 파기환송심이 돼서 재판을 다시 하게 만들지 아니면 이거 완전히 문제가 있으니까 재심을 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효력을 중지하고 다시 갈지도 지금 법안에는 아니면 자판을 할지 없는 그걸 예.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상황입니다. 양문석 의원이 네. 자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으면 얼른 배지 떼야 돼요. 재보궐선거 해야 돼요. 근데 나 헌법소원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각이 안 되고 만약에 헌법소원 뭐 그거 다퉈보자 그러면 뭐 가처분도 낼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렇죠 한참 걸릴 거예요. 엄청 걸릴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 국회의원 배지 계속 달고 그다음에 임기 다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식의 부작용이 속출할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라든가 법을 만들려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와 문제점들을 다 고려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의도에 의해서 확 밀어붙여버렸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추가 입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아까 입국컷 이야기했잖아요. 입국컷도 사실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각을 하든 각하를 하든 원래는 서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 하지 않아도 되게 지금 그냥 재판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는 바로 그냥 기각 각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분위기 바꿔서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의 뉴스픽들 한번 짜투리 뉴스 짜투리 뉴스 한번 갈까요? 갈까요?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짜투리. 아주 가벼운 거 먼저 하나 갈게요. 네. 지금 두쫀쿠 다 드셔보셨나요? 두쫑고 먹어봤죠. 자주 먹죠. 탕후루 자주 먹어요. 아니, 몸매 관리에 진심이네요. 두쫑쿠 먹으면 진짜 뱃살이 턱턱 붙거든요. 근데 이번 다음 두쫑쿠가 효율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먹는 대로 네. 200g짜리 먹으면 200g이 그대로 바로 들어가요. 찌는 거죠. 예, 먹으면 여기 턱 붙는다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턱턱턱 예. 붙습니다. 네, 이번 다음 주자는 버터떡이 나온다고 합니다. 야, 또 버터떡은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반죽 안에 버터 왼쪽이 탕후루고 예, 탕후루가 가운데가 예, 유행이 있었고 그다음 두쫑쿠. 두쫑쿠 왔다가 버터떡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들이 이번 버터떡은 우리가 먼저 간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일제히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쉽게 만나보실 수. 버터떡이란 게 떡에 버터 넣은 거예요? 아마 버터를 넣고 만든 빵 같은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떡이라고 하니까 쫄깃한 그런 식감 같긴 겉바 한데. 속촉을 만들기 아, 위한. 그래요? 네, 그런. 이제는 버터떡이다. 이름부터 살찌게 생겼네요. 네, 그것도 버터떡은 먹으면 진짜 여기 버터 바가 있잖아요, 실제로. 떡도 살찌고 버터도 네, 여기 살찌는데. 이렇게 턱턱 붙는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버터떡. 네. 자, 그리고요. 아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캐대헌. 네, 오스카 2관왕을 네, 석권했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니까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 받았는데요. 이게 지난해 6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말 잘못했다가 한번 골로 갈 뻔했어요. 왜요? 우리 캐대헌 얘기하다가 네. 소다팝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한번 제가 그랬었나요? 네, 사자보이스 49제도 안 끝났는데 죽었다고 막 스포해가지고 우리 아, 한번 제가 그랬었나요? 갈 뻔했었는데요. 아 맞아. 네. 아 그 어설프게 보고 나서 괜히 그 이 얘기 저 네, 얘기했다가. 그래가지고 갈 뻔했는데 글로벌 시청수 5억 회를 야. 돌파했다고 하고요. 네. K-팝 장르는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했다고 아유, 맞습니다. 합니다. 그 뭐죠 제목? 골든. 골든, 네. 헌터스, 헌터스. 소다팝. 헌트릭스. 아유, 죄송합니다. 헌터스가 아니고 헌트릭스입니다. 헌트릭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뭐, 몰라 조용히 잘. 있는 게 좋아요. 아니 노래도 맨날 듣는데 이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건어비 골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걸쭉한 노래였나요? 괴롭이, 워너비. 아 이거 골든이에요 이게. 약간 타령 같은. 건어비 술 먹고 타령. 네 아무튼 네. 한국계 캐나다인 그 매기강 감독이 매기강. 네, 나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미안하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골든 블루는 이재 있잖아요. 작곡가 이재 겸 씨. 실제 부른 이재 씨가 어린 시절 사람들이 케이팝 좋아하는 저를 놀렸는데 이제 모두가 우리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네.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 씨가 영어 이름이 나오죠 아마? 예 맞습니다. 네. From 자, now on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유 고맙다. 너무 고맙다 성치훈 씨. 자 그리고 원 배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것도 네. 우리가 다뤘던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없다가 나와서 신혜원 기자랑 네. 설전을 벌였었는데 육관왕, 작품상, 와. 감독상 등 그리고 핵심 영화도 우리가 다 다 다룬 거죠. 다뤘습니다. 저희 거 네. 보시면 시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육관왕을 했어요. 네. 뭐 작품상, 감독상. 등등등이었습니다. 등등등. 네. 뭐 조연상도 있었고. 아 조연상 여기 네. 받았어야 돼. 그 션펜. 예. 아 조연상도 션펜. 받고 다 받았습니다. 션펜 한국 이름이 션. 그만합니다. 아, 그 너무 저렴합니다, 그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카데미 영화제 끝이 난 모양이군요. 네. 네, 이재 씨 축하드리고 캐대현 축하드리고 원배틀 축하드리고. 자 오늘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 아카데미상에 부상이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뭐 상 이런 저 있잖아요.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거 있고. 알고민님. 네. 아 이제 다 파악하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알부 시술입니다. 간에 꼭 필요한 알부민 플러스 밀크 시술이 한 번에 들어간 리뷰 9,000개 이상. 알부 시술. 프랑스산 98% 고순도 프리미엄 알부민에 폴란드산 초고함량 밀크 시슬, 여기에 타우린, 비타민 B, 아연, 셀레늄 등등등 활력을 찾아 드릴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 적어 주시면 한 박스를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봄에 이게 기력 떨어지기 쉽거든요. 겨울에 약간 좀 웅크린 몸들, 봄에 이제 박병 걸린 것처럼 자꾸 졸기 쉬운데 그럴 때 바로 알부 시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 누르시면 되고요. 귀찮다, 나 전화로 주문할란다 하시는 분들은 070-8064-485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예. 자, 이제 광고도 이제 여러 군데로 또 분산이 되겠네. 아니, 왜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죽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광고는 내 건데. 끙끙끙끙 앓고 있습니다, 지금. 알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